그림 형제의 잔혹동화. 그림 형제는 18세기 당시 헤센 카셀 방백국의 하나우에서 태어나 19세기에 학자로 활동한 형제로 둘 다 동화 작가 겸 언어학자였다. 형은 야코프 그림, 동생은 비렐름 그림이다. 독일어로 성이 그림이라서 그림 형제라고 불린다. 그림 동화는 독일어 형성, 발달, 변천 과정 및 독일어 방언조사 연구를 위해 수집한 각지의 전설 및 민담들을 바탕으로 겸사겸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림 동화가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예쁘고 교훈적인 이야기였던 것은 아니다. 1812년에 출판된 초판본은 독일 전역의 민담을 있는 그대로 수집했기에 당시의 척박한 시대상과 잔인한 형벌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린이를 몸집이 아직 크지 않은 일반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가 이런 민담을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가 아는 동화와 원작, 초판본 및 민담의 극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서공주. 원작에서는 공주를 시기한 인물이 계모가 아닌 친어머니였으며 마지막에 왕비는 불에 달궈진 새 신발을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형벌을 받습니다. 신데렐라. 언니들이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직접 칼로 잘라냅니다. 또한 결말에서 비둘기들이 언니들의 눈을 파먹는 잔인한 묘사가 나옵니다. 헨젤과 그레텔. 초판본에서는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 제안하는 인물이 친어머니였습니다. 당시 독일의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 자식을 버려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노간주나무. 계모가 전처의 아들을 죽여 스튜를 만들어 남편에게 먹이고 나중에 새가 된 아들이 계모의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 복수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내용이 바뀌었나요? 초판 출간 이후 어린이가 읽기에 너무 잔인하고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림 형제는 수십 년간 7차례나 개정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쳤습니다. 친모를 계모로 변경.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악역을 의붓 어머니로 수정했습니다. 성적인 묘사 삭제. 예를 들어 라푼젤이 왕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하게 되는 암시적인 대목 등을 삭제하거나 순화했습니다. 교훈 강화. 권선징악의 구조를 뚜렷하게 하고 문장을 더 부드럽고 문학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읽는 동화는 그림 형제가 끈질기게 다듬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표현하고 순화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화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연장자가 이런 민담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 연장자가 있는 곳에서 토론을 하니 같은 또래 집단들끼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아이들은 성장 과정별로 어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 중심의 전통적 교육관에서 어린이의 흥미와 개성, 경험 중심적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그림 형제의 민담을 현재의 아동 중심 눈높이에 맞춰 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루소 역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맡기는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유모가 아닌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그였지만 자신의 아이는 왜 모두 고아원에 맡겼을까요? 엄청난 모순이지만 그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아이들보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최우선이었던 그냥 한 개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양육했더라면 루소의 철학이 담긴 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편을 죽이거나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죽이고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부인을 죽이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입양한 딸을 학대해서 죽인 계모도 있었고요. 지금도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 없을까요? 얼마 전에도 20개월 딸 아이를 굶겨 죽인 친모 사건도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날까요? 헨셈은 사람들의 의식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친모냐 계모냐의 문제가 아니라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나 혹자들은 이런 사람 만나라, 저런 사람은 안 좋다 등의 겉으로 보이는 순위를 매기고 자기 생각을 책으로 내거나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하고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원리를 알고 본질을 보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나중에라도 수습을 잘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예전 유럽에서 걸러지지 않은 잔혹동화를 아이들에게 거리낌 없이 얘기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아이들과 토론하는 문화는 아이들에게 큰 지혜와 영감을 주기에 좋은 교재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다른 순화 버전의 동화를 들려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민담은 항상 권선징악의 결말로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권선징악이 세상의 이치라기보다는 돈을 좋아해서 추구하면 돈이 붙을 것이고 사람을 좋아해서 추구하면 사람이 붙을 것인데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도 욕심이 끝이 없으니 세상이 허망한 것이지요. 만약에 권선징악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벌써 악마가 지배하는 악의 세계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악마 같은 사람도 자신의 마지막은 천사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천사 같은 사람을 찾는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험이 작은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어른들은 세상의 온갖 일들은 보고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게 되겠죠. 이럴 때 그 사건들을 보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면 그중 가장 현명한 연장자가 자연의 이치와 인과법에 맞는 풀이를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